퍼시의 호구전 영역본 주석과 낭만주의적 요소의 복잡화. 데이비드 포터는 중국학 전문가 토마스 퍼시의 옛 영국 시문 모음집에 대한 논의를 통해 러브조이의 낭만주의의 중국 기원론을 확장하고 복잡화한다. 퍼시의 옛 영국 시문의 유물은 브레이크와 워즈워스를 비롯한 영국 낭만주의자들에게 강력한 낭만주의적 영감을 불러일으킨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옛 영국 시문의 유물은 퍼시의 중국학 연구 및 중국 시문학과 소설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영국 문민들의 낭만주의는 이러한 경로로 중국적 원천으로부터 길어올린 것이었다. 옛 영국 시문의 유물 자체가 공자의 시경 편찬을 흉내내 편집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문들이 그냥 너덜너덜 돌아다니는 것들인데 옛날엔 중시되지도 않고 오래된 음유시인들의 시들을 시경을 흉내내서 모은 거예요. 공자가 했듯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자의 흉내를 내면서도 끊임없이 공자 흉내를 지우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중국을 본따면서 중국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글이 아주 도착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입하려고는 하나의 가치는 일편단심 사랑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패배자 쪽을 대중들은 편을 많이 드니까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그 입장에 서서 이제 죽으려고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래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낙락정선 되었다가 그냥 백골이 진터되더라도 일편단심으로 죽겠다고 그 신념에서 그 소설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애 소설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이제 군신 간의 관계에 그 충절의 의미도 같이 중첩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이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니까 이제 클래식하죠.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야 서창훈이 노래같이 돼버리는데 더 불행해져 버리네. 근데 일본의 그런 사랑 이야기도 있는데 일본의 사랑 이야기는 춘향전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두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막. 이순애와 심순애로 번안된 걸 보면 그게 이제 일본 사랑 이야기인데 그것도 다시 그 군신 간의 관계가 중첩되어 있어요. 일단 사무라이들이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군이 패배하면 그 주군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긴 승자가 주군의 각시도 뺏어가 버리고 그 충신들도 뺏어가요. 그럼 거기다가 충성을 이제 새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월급을 이제 녹봉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십시일반 모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디로 유배간 자기 옛날 주군에게 모아서 보내주고 질질 짜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사랑도 이순애 심순애가 뭐야? 심순애하고 이수희라고 원래 연애를 했는데 부자인 뭐 장안몽인가 누군가하고 다시 그 혼사 이야기가 들어와가지고 그쪽으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는뱅이 이수일은 그 대학도 못 가고 경성제국대학 못 가고 이제 없는데 시집을 가갖고 몸은 거기다 이미 놓고 마음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갖고 돈을 몰래 빼내갖고 이 남자를 계속 주어서 경성제국대학을 다니게 만들어요. 한 여자가 두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일본의 모델인데 한국은 일편단심이기 때문에 두 개의 그걸 다시 군신 간의 관계로 또 한번 해봐요. 이게 어떤 결과가 문화적인 결과가 원형 문화가 뭔가를 보라고. 자, 우리의 일편단심의 입장에서 보면 심순애는
어떻게 이야기 가죠? 이 장군? 그 다이아몬드가 어찌고 저쩌고 하더냐 이년아 가고 막 그렇게 배신녀로 몰아버리죠. 김중배야. 김중배에서 다이아가 그렇게 좋더냐. 그냥 욕설어 대상이 되는 거야. 일본식 그 사랑은. 응? 일본 놈들이 보면 우리 이제 춘향이의 사랑은 쓸데없이 죽으려고 그냥 나대는 완전히 얘네들은 왜 이렇게 윤봉길이 맞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윤봉길에 의거나 안중근에 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정몽주의 죽음, 춘향이의 일편단심 이거에 하나로 싹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대군이 몰려와도 육탄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의 힘, 정신적인 힘이 있다면 일본 놈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점령해버리면 그냥 점령하는 거야. 강한 힘 앞에는 걔네들은 무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무너져 버리니까. 남발을 하자고 우리가. 그냥 군사적으로 이기면 이기는 거야. 걔네들한테는. 우리한테는 군사적으로 이겨봤자 못 이기는 거야. 언젠가는 개원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라고. 어떻게 다른지 알겠죠? 원형 가치가. 아니 이순애, 심순애가 일본의 가장 좋은 소설을 잘 쓴 소설을 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신소설로 이제 등장한 거라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신파극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연극으로 만들어 돌리고 다녔는데 이거 배신자의 최후를 주로 보여주는 영화처럼 아니, 그 연극처럼 그걸 공연을 했어요. 어? 그렇게 들었지 또 전에 듣고. 어? 완전히 사랑과 충절의 의미가 두 나라는 다르다. 근데 이 호구전은 그런 긴장 일치 없어요. 아주 도시적인 프로자 산문이고 심리적인 묘사가 많고 그러니까 서양에서 번역을 해서 그들이 19세기로 넘어서까지도 호구전은 계속 읽혀요. 아니 중국 애들에게는 17세기, 18세기 소설인데 19세기까지 계속 읽힌다고. 예? 괴테도 19세기에서 읽어요. 그리고 엄청 칭찬을 하니까. 자. 옛 영국 신문의 유물의 복잡한 편집 의도. 퍼시가 저 옛 영국 신문 모음집의 원고를 준비하는 시기에 이 중국 연구와 중국 관련 저술을 동시에 수행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모음집의 머리글에서 퍼시가 다른 나라 옛 신문의 견본들을 모은 저작을 제안한 것은 그가 중국과 영국의 시가 전통을 둘 다 세계 문학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준다. 1980년대 초 낭만주의자 스튜어트 큐러는 퍼시의 이 옛 시가 모음집이 그 유산에 대한 영국의 감각을 잊힐 수 없게 변경시켰다고 주장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퍼시 전기를 쓴 버틀렘 데이비스는 이 모음집이 블레이크, 스코트, 워즈워스와 콜러리지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고 이 시인들을 통해 영국 신문에서 하나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했다. 그리고 최근 닉 구름도 영국 신문의 유물을 영국 낭만주의의 획기적 저작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큐런, 데이비스, 닉 구름 등은 퍼시의 저 시문 모음집과 그의 중국 연구 간의 동시성이나 형식적 유사성에서 어떤 의미도 읽지 못하고 있다. 두 활동의 공통된 국면들이 퍼시의 상상력을 그토록 사로잡은 두 고대 문화에 대한 그의 반응들을 더 자세하게 비교하도록 고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겉으로 보면 옛 영국 신문의 유물의 서술적 장치와 세계관은 아주 고집스럽게 그리고 아주 도전적으로 영국 중심적이라서 어떤 종류의 이국적 계보에 대해서든 거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체 중국적 냄새가 안 나도록 어떤 터치도 안 느껴지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얘네들이. 자. 하지만 퍼시의 중국 관련 저술들과 그의 옛 영국 신문의 유물을 나란히 읽으면 두 프로젝트 간에 존재하는 중요한 연결 동학이 드러난다. 퍼시는 중국적 정신의 서술에서 그가 주장하는 객관성과 초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국학적 발견들에 철저히 매혹되고 동시에 깊이 혼잡해져 있다. 자, 잠깐만 우리가 다시 좀 거리를 갖고 생각해 볼게. 지금 이 영국인들이 이걸 뽐따도록 중국이 계속 압박을 가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그리 찾아가 가지고 이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스스로 이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모르게 표절을 하든 명시적으로 뭐 노골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들의 중국의 문화가 그 당시에 그렇게 높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중국의 문화가 또 중국의 어떤 도덕적 가치가 그렇게 높나? 우리나라 뭐 대중들 물어봐요. 중국 뒤지게 싫어해요. 우리 지식인들보다 훨씬 싫어한다고. 손해를 많이 봐서 그런지 자기가 뒤지게 싫어해. 아주 싫어해. 그만큼 중국의 가치가 지금은 도덕적 가치가 낮고 천박하고 일체 겸손함을 모르고 탐욕스럽고 또 위압적인 어떤 힘으로 막 해보려고 같은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이 도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누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있으니까 누르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 이외에는 초강대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만 봐도 기분 나쁜 거야. 중국이 성장하는 것만 봐도 있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야 그냥. 다른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있는 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억압을 할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가 아니에요. 공산당이 없어졌잖아. 상대가 아니고 또 여기 쪼개놔가지고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뭐 다 중앙아시아 다 쪼개져가지고 1억 한 5천밖에 안 되는 나라니까 러시아 자체가 미국의 인구상으로도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도전을 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핵무기를 가진 나라인데 민주적으로는 발달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뭐 반토막도 안 되는 나라고. 한국과 GDP가 같고 1인당 GDP는 더 훨씬 낮아서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됐는데 미국이 왜 두려워하겠어? 응? 근데 중국은 성장하는 나라고 공산당이 지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불안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나라. 놔두면 안 되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공산당이 아니라 그냥 공산당을 공자당으로 바꿔서 가는 게 우리한테는 좋고 아마 그 나라에게도 좋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있는 한 통일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둘이 딱 붙어가지고 계속 밀어주고 그럴 텐데 우리가 북한을 먹는 걸 중국 공산당이 좌시할까? 절대 안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그 힘이 북한 자체가 버티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봐야 되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 버리면, 해체돼 버리면 북한 노동당도 알아서 해체되는 것이지 더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통일의 최후의 적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다만 우리가 그걸 막 노골적으로 말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자극해서 피해를 자초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문제지만은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서 그 점에서 그냥 중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질나서 미국이 그러는 건 우리가 봐줄 수 없지만 중국 공산당이 있는 한 놔두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미국 견제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남한의 진보 세력이든 남한의 뭐 보수 세력이든 그건 뭐 여지가 없어. 중국 공산당이 변하거나 완전히 공자당으로, 뭐 공산주의나 공자주의나 뭐 발음 비슷하잖아. 어차피 공자 내세우기로 했으면 확실히 가는 게 아니라 엉거주춤해가지고 그
막스 레닌주의의 전위당 개념은 그대로 유지를 해요. 전위당 개념이 뭐야? 공산당과 공산당의 당원증이 대단히 중요한 거지. 그걸로 대중을 지휘하는 식이니까 공자를 왜곡시키는 거야. 공산당은 군자당이고 백성은 소인인 거야. 그러니까 군자 소인이 이상한 지배 피지배 관계로 새로운 자리매김을 공자 철학이 막스 레닌주의 속에 가서 왜곡돼 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농 독재. 노농 독재가 헌법에 못이 박혀 있어요. 딱 명문화되어 있다고. 그게 두 가지가 있는 한 전위당 개념과, 물론 전위당 개념의 근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인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제 중국적 표현은 노농 독재인데, 거기에 기초해서 공산당이 헤게모니를 가져야 된다는 전위당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두 개 연결되어 있다고. 이 두 개의 표현 형식이 다를 뿐이지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있는 한 공자 철학이 아무리 그 공산당에 의해서 강조되더라도 왜곡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내 거 번역하면 판금돼버려. 판금돼버려. 같은 공자책인데 판금돼본다. 어? 근데 지금 하나는 내가 공산주의 비판을 막 유교적 근대 일반 이론은 공산주의 많이 깨놨어요, 거기다가. 근데 그걸 중국 공산당 깨는 걸로 이놈들이 해갖고 나중에 번역 안 할까봐, 과거에 그 배급제 공산주의라고 막 앞에다 막 붙여놨거든, 일부러. 쟤네들은 배급제 아니잖아. 북한은 배급제 망했고. 중국 공산당을 생각하면은, 중국에다가 책 팔아먹을 걸 생각하면은, 내 책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니까,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번역도 안 될 텐데. 아니, 번역책이 하나가 돼서 그런 거지. 아, 거기서 공산주의 요구해놨더니, 그걸 번역하는 여자 번역가인데, 그걸 싹 빼버리더라. 네가 공산주의를 빼버렸어. 어? 빼서라도 번역한 거. 그것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사 출판사에서 나왔어. 그거 빼버렸어. 그러면 다 내 책을 이렇게 왜곡시킬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곡시키기 전에, 조금 내가 왜곡시키는 게 낫지. 자. 중국 문화에 열광하면서도 초연한 척하는 그의 이 양가치적 태도는 현기증을 일으킨다. 이 순간 퍼시는 그 자신이 도덕 선생이자 고대 시가의 수집가처럼 자신을 감히 공자와 진짜로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순간 그는 고대성과 도덕적 덕성에 대한 중국의 자랑에 경멸을 퍼붓는다. 이 양가치적 태도는 명백하게 우월한 중국의 문화적 성취물에 직면해서 당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영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자부심을 지키려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민족적 자부심을 지키려는 퍼시 쪽의 민족주의적 투쟁을 반영한다. 옛 영국 신문의 유물은 이런 민족주의적 사상 투쟁의 산물로 읽을 수 있다. 퍼시는 중국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세심하게 피하면서 연시를 동반하는 에세이와 노트들 안에서 자신의 중국 연구에 깊이 신세진 영국적 특성의 신화와 영국의 문예적 과거를 창조했다. 호우가스, 발라드가 우리나라 그 노래 발라드 그 뜻이야. 연시 노래 그런 뜻이니까 발라드라고, 발라드 노래하면서 발라드가 뭔 뜻인지 모르고 하지 말고 뜻은 알으라고. 호우가스, 체인버스, 월펄처럼 퍼시는 중국적 생산물에서 영감을 고취하고 동요시키면서도 동시에 그로 하여금 문화적 위대성에 대한 중국적 권리 요구를 거절하게 만들고 그 자신의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모델로 발견한다. 그는 그의 동포처럼 자신의 미학적 상상력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적 사례들을 끌어오고, 다만 민족주의적 배타성의 고려에 의해 점점 제한되는 문화 부분에서 이 중국 채무의 함의와 직면할 때 이런 중국적 사례들과 무관한치 한다.
호우가스, 체인버스, 월폴, 퍼시 등 각 인물의 경우에 우리는 영국의 18세기 미학적 문화 생산에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된 편의적 기억 상실의 증자를 발견한다. 이게 참 이게 멋진 영어인데 인스트루멘탈한 이 도구적인 직역하면 그런 도구적인 기억 상실이야. 일부러 기억을 상실하는 의도적인 것도 있고 그냥 마음 편해지려고 상실하는. 예? 자, 이게 이제 심리학 용어인데 지난번 5.18 그 폭거 때, 그 군인들의 폭거 때 강간당한 여고생들이 한 7, 8명이 있는데 강간 당한 적이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인스트루멘탈한 거라고.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와. 객관적인 증언은 있는데 본인의 심리에서 지워버린 거야. 자기의 취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지워버린 거라고. 이번에도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애기 난 여자가 자기가 그런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막 우기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지워버린 거야. 자기 기억에서 지워버린 거야. 어? 이런 인스트루멘탈한 측면 기억 상실들이. 기실 퍼시는 그가 가장하려고 애쓰는 철학자의 초연함이나 딜레당트의 무심한 편안함을 얻기는커녕 자신의 중국학적 연구에 매료되고 이것에 의해 궁극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중국 문화에 대한 흠모와 영국적 민족 정체성의 수호의식이 착종된 착잡한 반응은 17세기 말과 18세기 초반에 활동한 다른 문필가들의 글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로버트 마클레이는 극동의 경제적 패권과 중국 중심적 세계 경제 안에서의 유럽의 주변화에 대한 좌절감과 각성은 세계 무역 안에서 느껴지는 영국의 민족적 비하를 너무 일상적으로 상기시키는 모든 것들에 의해 산출된 깊은 불안감들을 문예적 이야기 속에서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감추는 보정 전략을 출현시켰다고 말한다. 중국이 번영과 풍요의 황금 시대를 달리려는 꿈의 장소로 기능한 것은 당시 독자들에게 유럽 중심적 문화관과 개인적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일련의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럴수록 영국인들의 중국 관심은 뜨거운 세계주의적 열광과 초조한 민족주의적 시기질투의 착종 형태로 더욱 증폭되어 번져나갔다. 호구전 주석과 중국 문화에 대한 이중적 태도. 중국 주제들에 대한 퍼시의 양가치성은 서술의 음조가 몇 줄의 글 안에서도 칭찬과 비방 사이를 바삐 오가는 호구전의 개개 주석들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호구전 주석에 나타나는 퍼시의 양가치적 얼머무림 중에서 가장 눈에 튀는 사례는 그의 적들이 처벌받은 뒤에도 과거의 범행을 용서하거나 잊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주인공에 대한 주석에서 나타난다. 영국 성공의 야심찬 교구 목사 퍼시는 주인공의 이 결의에 대한 소설의 명백한 비준을 트집잡는다. 중국 저자의 도덕은 이곳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지면에서 기독교 도덕과 비교할 때 아주 경멸할 빛깔로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 도덕은 위법의 용서와 악에 대한 선의 보상을 아주 강하게 권장한다. 이 저자도 그의 나라의 위대한 박사, 공자로부터 더 잘 배웠을 것이다. 저자는 다음 명제로부터 윤리학에서 중도의 숙달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미움을 은혜로 갖는 것은 고귀한 가슴의 덕목이고 경전이다. 하지만 이 위대한 철인도 이것을 의무로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어떠한 비준으로도 뒷받침하지 않고 그것을 적절한 동기로 권장하지도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정말 어디에서 이 신적 준칙이 그렇게 정밀하게 가르쳐지고 그런 불타는 인애로 촉구되고 세계의 구세주의 말로 얘기된 저 고상하고 감동적인 동기에서 시행되고 있는가. 소설의 난회에서 이런 종류의 힌트를 만나게 해서 독자로 하여금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음에 생동하고 고상한 명령에 눈을 돌려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리고 다시 만일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공자의 명제로 제시된 그냥 인간은 용서하라 그러고 하느님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앞뒤 안 맞는 소리 하고 있죠. 응?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하느님은 용서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멜리에라고 하는 사람은 1729년에 죽은 프랑스의 아주 대단히 성실한 신부였는데 죽을 때 자기 교구민들에게 460페이지가 넘는 유서를 썼어요. 앞으로 당신들은 기독교를 절대 믿지 말고 또 어떤 종교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다 사기꾼들이 지어내서 3가지라고 그랬어요. 오류와 환영과 사기로 지어낸 것이다. 다 너희들을 착취하려고 지어냈고 억압하고 핏바람먹으려고 지어냈으니까 믿지 말라고는 460페이지가 넘는 책을 쓰고 죽었는데 1930년대부터 1700년 프랑스 혁명이 날 때까지 그건 책으로 출판되지 않았어요. 필사본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필사본은 수도 없이 많았고 무신론자도 엄청난 무신론자죠. 실제로 죽을 때까지 신부 노릇을 한 무신론자니까 출판이 안 되고 1884년에 출판이 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 유명해져서 파리 장안에서 유명해져가지고 모조리 다 몰래 훔쳐다가 써먹었어요. 돌바하도 써먹고 티드로도 써먹고 남해뜨리도 써먹고 왜냐면 거기는 무신론과 유물론이 동시에 나오니까. 지금은 어디에 주로 많이 걸려있냐. 공산당 라이브러리 있지? 라이브러리에 가면 멜리에 아주 칼막스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돼. 그런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주로 많이 지적한 게 성경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도 지금 바로 눈에 이 사람이 자기가 좋게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인용했는데 앞뒤가 안 맞아 그러잖아요. 응? 죽을 때 벤자민 프랭클린은 공자와 아주 입장이 신에 대한 입장이 유사했고 나와 유사한데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주가 존재하고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소금이 왜 짠지 중력이 왜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소금은 짜고 중력은 존재하고 우주는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으로 따지면 뭔가 궁극의 원인자로서 신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너무 한계가 있어서 너무 취약하고 너무 불확실해서 땅이 단단하다 돌멩이가 낙하한다 이런 걸 보면 같은 돌멩이를 유사한 돌멩이를 보면 던지면 낙하할 거라고 우리가 확실히 확신을 갖는데 그와 같은 논리로 그것을 우리의 체액이 우리 순환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하느님도 체액이 순환을 할까? 하느님의 몸과 우리 몸이 유사할까?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알 수 없다 이거야.
우리의 경험을 가져다 주는 감각도 한계가 있고 이성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유로 끝나게 된다. 이거. 우리가 몸이 있듯이 하나님도 있겠지라고 아날로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밀리티가 아니라 유사성이 아니라 바람이 5번 불어. 한 번 불 때 나뭇잎이 떨어지고 또 4번 불 때 5번 불 때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번째 불 때 나뭇잎이 떨어질 것이다. 그 바람 부는 것이 그 이전에 5번째까지 분 바람과 유사해야 돼요. 그래야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에? 근데 바람이 약했어. 안 떨어져 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조금만 유사성이 모자라도 또는 그 감소해도 같은 결과가 안 나오는데 하느님이 몸하고 인간은 몸이 같을까? 여기서 이게 유사성 종말이 오면서 시밀리티 유사하게 생각하는 사고는 끝나고 어널지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완전한 추정이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그럼 앞에 우주가 있으니까 그걸 만든 분도 있겠지라고 그래서 나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집을 지었으면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있을 게 아니야. 우주가 있으니까 우주가 있는 건 확실하지? 그럼 건축가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주를 우리가 다 경험상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런 그 속성으로서 그런 논리적인 추정이 아닌 비유의 아닌 그런 건축가를 조물주를 본 적이 없어요. 또 논리적으로 그것도 그 속성이 뭔지를 그 프로퍼티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 공자는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천명에 대해서 말했지만 대학의 첫 규제를 봐요. 천명지 성이지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분명히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명에 대해서 말하는 걸 삼갔어.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밖에 우리는 논의할 수 없고 우리의 집하고 우주하고 유사한가? 유사성은 끝난 거지. 비유로 우주가 집이야. 우주 참자면 지부 집중 그런 코스모스하고 우리 하우스하고 비유는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아니 그 유사성은 비유로 가니까 이건 비유는 오류와 불확실성 원인이 되죠. 늘 결국은 신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데 신이 있는 걸 알 수 없어. 신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데이비드 흉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이 어떻게 출몰하시는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회의론이라고 그러고 공자도 불칙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귀신은 어떻게 납시는지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맨날 자한편의 자한이 뭐야? 하나님 아니 공자는 공자 자한 공자가 말하는 게 드물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천명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 말하는 게 드물었다. 괴력난신은 말한 적이 괴한 것과 힘으로 뭐 하는 힘센 놈 이야기, 난 이야기, 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모르는데 논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논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런 목적론적으로 인과론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인과관계로 궁극적인 원인자가 신이 있어야 된다는 인과론적인 신에 대한 증명도 데이비드 휴미 한 방에 깨부셔버리고 우주론적인 우주가 있으니까 신이 계셔야 된다. 그걸 주재하시는 또는 건설하신 건축가로서 그것도 한 방에 깨버려 그냥 데이비드 휴미.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걸. 그러니까 상당히 자유로운 정신에 소극적인 유신론이라고 그럴까? 또는 불가지론적인 유신론? 회의론적인 유신론이야. 근데 당시 영국 교단은 데이비드 휴을 무신론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그랬어. 어?
무신론자인 걸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그 재판장에서. 신이 있는 건 부정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신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건데. 응? 신이 있는 걸 부정하지 않은 것하고 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달라요. 응? 토마스 제퍼슨은 아주 또 유사한데 예수의 준칙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지 않지만 예수가 의미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의의로 그 기독교인이기는 하다 그랬어. 그 말은 예수가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거나 바울이 하거나 바울의 로마서 1, 2 네로도 하느님이 주신 권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구절들. 네로한테 탄압당하면서 기독교인이 편지를 보내거든. 이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복종을 하 이거야. 그 모든 권세는 하느님이 줬다고. 그 로마서 1, 2번 다 그런 건 다 예수가 말한 거 아니거든. 성경 전체가 부정되고 신약 선서도 4분의 3이 날아가 버려. 그런 건 내가 좀 반대하지 않겠으나, 응? 지금 현재 청교도들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인은 나 아니라고 그랬어. 명확하게. 그런 사람이 취임연설에서 비나인 릴리전이 있으므로 나는 우리나라가 잘 되어갈 거라고 한다. 그대로 번역은 온유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살인 종교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맨날 여자나 죽이고 화형식하고 그 당시에도 막 그러고 있었어. 어? 호소원에 나다니엘 호소원에 스칼렛 에러 주은 글씨 그러고 있었다고 그 당시에도. 거기를 온유한 종교라고 했겠어. 유교 올 때 유자가 온유할 유자도 되거든 그게. 유교를 가르친 거야 유교를. 완전히 장난친 거지. 취임연설에서. 어? 왜냐면 흉을 엄청 좋아했거든. 흉과 같은 태도를 계속 취한 거야. 흉은 또 공자를 엄청 좋아했거든. 자. 여기서 공자의 명제로 제시된 미움을 은혜로 갚는 것은 고귀한 또는 넓은 가슴의 동목이고 경건이다 는 말은 공자의 어떤 오록에도 없는 말이다. 쿠플레 등이 아마 논어의 이직보원 고듬으로 원수를 갚다 명제를 의역한답시고 완전히 오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퍼시가 적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들이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 주석은 그야말로 중언부언이고 양가치적 얼버무림이자 이직보원의 원문을 모르고 단 엉터리 주석이다. 원수를 갚는 보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준칙에서 공자와 예수의 비교는 영국에서 30년 전 이신론자들 사이에서 이미 종결된 문제였다. 매슈 틴들은 창세기만큼 오래된 기독교에서 공자도 이 독트린을 은덕을 은덕으로 갚지만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복수하지 말라고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는 독트린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더 철저한 방식으로 가르쳤을지라도 기독교인들에게 특유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틴들이 공자의 말로 인용하는 대목은 공자의 이직보원, 이독보덕의 명제를 옮긴 것이다. 주제하다시피 논어 해당 구절의 전문을 보면 이렇다. 폭자가 원수를 덕으로 갚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공자가 그러면 덕은 무엇으로 갚을 겁니까?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덕을 덕으로 갚아야지. 원수를 덕으로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넌 덕은 뭘로 갚을래? 라고 물은 거야. 아주 합당한 답변이지. 반문이지. 자. 이에 공자가 그러면 덕은 무엇으로 갚을 겁니까? 라고 반문하고 원수는 고듬으로 갚고 덕은 덕으로 갚든 덕은 덕으로 갚는 것이다. 어?
은덕은 은덕으로 갚고 원수는 복수하듯이 홍두깨로 갚지 말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그가 3천만 원을 뺏어갔으면 3천만 원을 다시 되찾으면 되는 것이지 6천만 원 되찾거나 두들겨 패고 빠따 100대 때리고 찾아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그대로 정직하게 곧게 하라. 근데 대체로 이건 이제 법에 써져 있는 대로 하라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왜냐면 이미 그 손해난 것에 대해서는 법정 가서 다투면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그 셀프 유스티스는 못 오게 돼 있죠. 자기 재판을 지가 가서 해도 되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랬겠지만 지가 지 재판에서 지가 재판관이고 지가 소송 걸고 그러면 안 되잖아. 다른 제3자의 사법기구에 의해서 갚으란 소리야. 이 말은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예수님은 그냥 왼수를 사랑하라 해버려가지고 그러냐. 근데 공자는 여기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래. 왼수에게도 햇빛을 쬐어주고 이 사람은 그걸 인용을 안 했는데 똑같은 햇빛을 왼수에게도 쬐어주고 선한 사람에게도 쬐어준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 이제 공자 아니야. 하나님이 햇빛을 보내주기는 하되 왼수를 미워하지 않았을까? 영국의 대부분 이 신론자들은 미워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공자님의 그 규절에 있죠. 진정으로 미워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도 바르게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 왼수는 미워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햇빛은 쏘아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 그래야 맞다 이거 앞뒤가. 그러니까 공자가 더 말 잘한 거 아니냐. 그래갖고 서서 치워버리고 공자만 읽어 그때부터. 자. 여기서 원수는 내게 큰 해를 끼쳐 내가 원수로 여기는 범죄자나 적을 뜻한다. 원수를 고둠으로 갚는다는 말은 원수를 벌하되 원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므로 인을 베풀어 복수하지 않고 정해진 법대로 올곧게 징벌한다는 말이다. 반면 적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은 적을 공격하거나 징벌하지 말라는 뜻으로까지 확대되어 이해될 정도의 과언이다. 그러나 적도 인간이고 인간은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다른 계율에 따라서 적도 인간답게 죽이고 포로로 잡힌 적도 비인도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를 살려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다. 따라서 예수의 이 계율의 속뜻은 공자의 이직 보언과 대략 같은 것이다. 그러나 틴들은 예수의 말을 과언으로 문제 삼는다. 그리고 그는 내가 삼는 거 아니에요, 김찬숙 씨. 기독교인이 문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공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복수하는 것을 금할지라도 우리의 적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 만큼 사태를 저 완벽의 상태로까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장한다라고 부연한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복수를 원함이 없이 적에 대한 혐오감을 가져도 된다고 덧붙이고 본성의 작용이 늘 범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원명하며 공자가 오직 선인만이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한다.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미워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이 사람들이 이성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해서 번역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팀들이. 마지막 말은 대학의 오직 인인만이 사람을 잘 사랑하고 잘 미워할 수 있다의 공자 어록을 의역한 것으로 보인다. 잘을 제대로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틴들은 예수의 저 과언보다 공자의 간단 명령한 정언이 더 낫다고 갈파한다. 나는 공자의 준칙과 예수 그리스도의 준칙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공자의 명백하고 간단한 준칙들이 그때 당시 어법에 맞춰진 예수의 보다 모호한 준칙들을 해명하는 데 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퍼시가 호구전을 영역 출판하기 전에 이미 틴들 중심의 이신론자들은 보원론에서 예수를 멀리하고 공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퍼시는 뒤늦게 공자의 이직보원 원칙과 예수의 이 적을 사랑하라는 명령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중언부언하며 이리저리 얼머부리고 있다. 그는 기독교 도덕은 위법의 용서와 악에 대한 선의 보상을 아주 강하게 권장한다고 했다가 예수의 신부들의 적응주의 선교 원칙이 생각났는지 재빨리 공자에게 고두한다.
이 저자도 그의 나라의 위대한 박사 공자로부터 더 잘 배웠을 것이다. 저자는 다음 명제로부터 윤리학에서 중도의 숙달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그리고 미움을 은혜로 갚는 것은 고귀한 가슴의 덕목이고 경건이다. 는 엉터리 경전 구절을 공자님 말씀으로 들이댄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공자를 비판한다. 하지만 이 위대한 철인도 이것을 의무로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어떠한 비준으로도 뒷받침하지 않으며 그것을 적절한 동기로 권장하지도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아는 것에. 아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자, 여기서 아까도 한번 나온 거니까 중도와 중용은 어떻게 다르지? 중도는 그냥 한 번, 두 번 그런 균형과 조화롭게 행동해도 중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용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습관이 되면 덕이 되는 거죠. 중덕을 중용이라고 그래. 용은 쓸 용자고 또는 늘 범상하게 쓰는 그런 뜻으로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된 중도가 중용이야. 그러니까 비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몸에 습관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걸 중용을 석 달 정도 할 수 있는 자는 내 제자 아내밖에 없다는 말이 있죠. 대부분은 3일도 못 간다고. 이게 질이 제대로 들지 않으면 중도를 늘 그 용자가 늘 한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늘 할 수 있으려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몸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응? 덕은 덕과 득자 있지. 얻을 득자는 원래 같은 자로 통용돼서 고대에는 얻으려면은 중덕이 되려면 중덕이 되려면 얻어야죠. 몸으로 덕은 무엇으로 얻는다고 그러냐면 공자가 덕어신 그랬어. 몸으로 얻는 거다. 몸에 익어야 되니까 습관이 된다는 말이죠. 오늘날 말로 습관화하는 거 중도를. 응? 그러려면 감이 딱 생겨야 돼. 감. 중도의 감. 이건 중도가 어긋나는 거네. 그게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판단하고 감각으로 판단해서 이거 너무 치우친 것 같네. 지나친 것 같네. 그걸 바로바로 알아서 회복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칠정과 관련돼서 이제 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로애구 애오욕. 그리고는 나머지 이제 락자, 희로애락이 락자가 붙으면 다 두 번째 설명하면 기쁨도 어떤 때는 표현해야 될 때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있어야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 기쁨은 일어나는데 희로애락이 미발동하는 거. 그것을 중이라고 한다 그랬죠. 발이 개중절 발동해서 그게 다 절도에 맞으면 화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죠. 중화. 하나는 동적인 원리고 하나는 정적인 원리예요. 집에 늦게 가서 배가 고픈데 어머니는 자식 배고플까 봐 막 정신없이 밥을 하는데 지금 배고프지? 물어보면 예 배고픕니다. 그렇게 말을 하나? 마음속에서 배고픔은 일어났지만 아니요 아직 덜 배고픕니다. 이렇게 약간 거짓말을 하죠. 이게 속에서 일어난 그 불쾌감, 고통을, 페인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는 고통스러움이거나 슬픔인데 그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안 울고 무슨 다른 슬픔이 있는데 안 울고 막 다리가 하나 잘려 나갔는데도 안 울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발동을 하는데 아주 절도에 맞게 울어야죠. 자식이 죽었으면 땅을 치고 울어야 되고, 안 울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건. 예? 안 울면 문제라고. 안 울어갖고 문제 됐잖아요. 탄핵까지 당한 사람도 있어요. 박근혜. 땅을 치고 가서 울어야지. 예? 그 어디요? 그 서해안 거기 부두 가가지고. 오늘입니다. 아니, 세월호 거기 부두를 뭐라고 하냐. 거기 가서 땅을 치고 울어야지. 응? 안 우니까 선거 패배하고, 패배하니까 탄핵당하고. 원자방어는 가서 막 땅을 치고 울었잖아, 남자라도. 지진이 나서 뭐 15만인가 죽어버렸잖아요. 땅을 치고 울었어. 중국 공영 텔레비는 전부 방영하고. 울어도 악어 눈물처럼 조금 흘리면 안 돼요. 두 방울인가 세 방울 흘렸지, 박근혜. 그래갖고 더 욕먹었어, 이제. 네? 근데 자기 그날 승진했어. 그래, 기분이 좋아서 기쁘면 희열낙락 하는데, 저녁 때 남의 상 나가지고 그 상가에 갔어. 거기 가서 막 자기 승진한 이야기하고 막 희낙낙 거리면 되나? 자기의 기쁨은 있지만 그때는 숨겨야 되고, 그런 예절을 맞춰서 칠정을 할 때. 그런데 이제 도덕감정의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요. 이미 도덕감정은 그런 중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령 동정심을 좁게 표현하거나 지나치게 표현하거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그렇지만 원래 그 감정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 형편이 같지 않은, 저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지, 그걸 균형을 회복하려는 마음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그것이 적절하게 회복하려는 마음이어야 된다고. 지나치게 하거나 또 너무 조그만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정의로운 것도 마찬가지고 공손함도 마찬가지죠. 지나친 공손은, 지나친 공손은 얘가 아니라고 그랬죠. 과공비례. 공자님은 이제 주공비례라고 말했는데, 다리족자가 뜻이 세 가지야. 다리라는 뜻도 되고, 다리족. 다른 하나는 족하다, 풍족한다는 족도 되고, 세 번째는 지나치다는 뜻도 돼요. 그때는 주로 발음해. 지나칠 주. 주공.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날은 그냥 과공으로 바꿔서 많이 써요. 과공 그러면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지. 주공으로 못 알아. 그럼 경전에는 주공으로 되어 있다. 지나치게 공손해가지고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면 그것은 예가 아니야. 지나쳤으니까. 근데 또 너무 미흡하게 건방지게 보여도 안 되고. 그럼 공손은 떠는데 대충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마는지 완전히 서창훈식으로 인사하고 막. 도덕감정 말씀하시면서도 중도랑 중용을 적용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뭔 감정이야? 도덕감정. 도덕감 금방 지금. 인을 한 번, 두 번 베푸는 건 그냥 중도지만 그것이 인덕이 되려면 몸에 이거 있어야지. 그러면 또 중용의 원리가 선행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선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도둑놈 강도도 지나가다가 여기 물 빠져 죽으려면 그 맹자님 말대로 건져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한 번 했다고 선인이 된가? 그냥 풀어줘 버려야 돼, 그 사람. 그냥 죄인이야, 그 사람은. 악인이고. 그렇지만은 늘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익은 사람은 선인이고 군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응? 몸에 익은 거. 도덕감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걸 몸에 익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그 상태를 극복하고 그 감정을 먼저 발휘해야 되잖아. 자기가 배고파 죽겠는데 남을 먼저 자기 밥을 내주는, 자기도 살고 싶은데 괜히 수명이라고 그러죠. 위험을 보면 목숨을 내놓고, 별리 사이. 이익을 보면 정의를 생각한다.
그렇게 되려면 쉬운 것 같아? 말은 쉽지 사자성어니까. 또 예를 너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로. 어? 그게 쉽냐고. 매번 그럴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는 사실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을 비례로 보면 인간이 이기적인 것은 한 20-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 이타적인 삶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가 각 사람마다 그 사상 체질에 따라 달라서 그러지. 가령 나를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받은 중에 나 100만 원도 못 쓰거든. 90만 원은 다 처자식이 다 써버려요. 어? 아니 900만 원이 아니라 한 600만 원은 처자식이 다 쓰고 나머지 300만 원은 정부가 가져가고 의료보험 가져가고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주고 두 군데 다. 의료보험도 뭐 병원 나는 별로 가지도 않는데 뭐 한 120만 원인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는 내가 10분의 1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는 10분의 1 정도 사고 90%. 이 계산은 누가 한 거냐면 데이비드 휴미 한 거야.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묘사하지 말아라. 실제로 따져보자.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전부 처자식 주거나 국가에 세금 내거나 뭐 이러고 있다 이거지. 응? 자기가 엄청나게 이기적인 것 같으지 따져보면 이기적이지도 않아요. 어? 돈 못 벌면 몸으로라도 때워.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아까 이타적인 것의 범위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소음이는 이타적인 게 자기 가족을 주로 엄청나게 챙기는 정도에서 끝나요. 태음이는 조금 넓고 소양이는 그보다 넓고 태양이는 완전히 맨날 집안건 갖다가 전부 다 날려 이 세상에 날려버리는 등이 다 처자식도 굶어 죽여버려요. 태양이는 어? 정의를 추적하다가 지 처자식도 사법재판에 걸어가지고 궁예는 죽여버렸잖아. 그냥 다 정의로 와야 된다. 어?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지나친 거야. 지나친 거에 이타적인 것의 범위와 성격이 달라서 그러지 이타적인 것을 대부분 더 많이 챙긴다. 어?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라고 많이 그렇게 늑가려요. 실제로 그 늑가리는 사람을 분석해도 그렇게는 아니거든. 그렇지는 않다. 이기적인 걸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100% 이타적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100% 이타적인 사회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 고마운지를 모르는데 왜 도와줄 거야? 안 도와주지. 응? 그거 다 이타적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도와주는 거? 세금 내고 그런 거 다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이 조금 있어야 도와주는 것이 여기서 반사되면서 감사함이 반사돼서 나가고 그래서 이타적인 것이 또 더 모빌리제이션이 되고 그러는 거라고. 응? 100% 이타적인 사람만 살게 만들려고 온 게 공산당들이야.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다 뺏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조리 밤만 되면 공공건물에서 소련 시절에 공공건물에서 모든 걸 다 훔쳐갔어요. 심지어 문짝까지 뜯어가 버리고 문짝에 문고리까지 뜯어가 버리고 공원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갖다가 다 자기 집에다가 쓰고 그랬어요. 이제 탈북자 얘기하는 소리 들으니까 지방에는 화장실 문짝조차 없대. 평양에는 문고리가 없대. 문고리 다 띄어. 어? 이게 완전히 이타적으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타적으로 살고 어두워지면 완전히 이기적으로 변해가지고 이중도덕으로.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게 더블 모랄이죠. 이 공산당 세계의 이중도덕. 그래가지고 공공시설의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 애들 대부분 물이 막 질질질 흐르다니는 수돗물 누가 잘못 잠궈 놓고 가가지고 절대 안 잠궈. 자기 거 아니야.
절대 안 잠궈. 근데 남의 집 거라도 뭐 한국 사람들은 잠궈줄 거야. 왜? 자기 물건 아까운지 아니까 그거 잠궈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이 없이 살으라고 강요당하니까 아까운지를 별로. 에이, 내 거 아니니까. 공공의 것은 아무의 것이다. 아니다라는 러시아하고 속담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것은 아무 것도 아니야. 냅둬버리는 거야. 물이 흘러든 거. 아니, 내가 들은 이야기는 중국 공장에서 물이 아니라 기름이 질질질질 흐르는데 그걸 안 잠그더래. 자기가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겠죠.